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7일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200석을 넘지 못해 폐기된 내란 특검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었습니다. 오늘 부결된 내란 특검법이 가장 약한 법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걷어찬 내란 공범들에게 가장 강력한 특검법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의 오판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나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제출했던 특검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특검법이 얼마 전에 부결됐던 특검법이 가장 약한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때는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출범시키려다 보니 국민의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가장 강력한 법을 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수사 대상을 말씀드려 보면 총 11가지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저기 1호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 이게 이제 핵심 수사 대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표결을 방해한 것.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게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표결 방해는 계엄군이랑 경찰도 방해했지만 국민의힘도 표결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등이. 그래서 이 표결 방해 행위도 내란 특검법의 아주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외환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발하고 그걸 통해서 전시 또는 사변, 다시 말해 그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외환과 관련된 죄도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대상에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강력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요청하셨고 문제 제기하시고 저희한테도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건데 군사 반란을 집어넣습니다. 군사 반란. 윤석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란 특검법 하면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윤석열 플러스 이 많은 내란 공범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특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반란도 집어넣고 군사 반란 행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공범이면 군사 반란 수개가 같이 공범으로 인정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수사 대상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랑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라는 게 좀 특이하죠.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는 쉽게 말하면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자들을 수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살인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이것은 일반 살인 예비 음모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할 수 있게 집어넣었고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저죠. A급 수거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해서 집어넣습니다. 수사 주체는 이제 특검 1명이나 특별검사부 4명으로 큰 특검의 규모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수사관들 포함한 공무원 80명, 그리고 이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 80명.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간도 역대 가장 긴 기간의 수사기간, 총 150일 정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증거인멸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도 이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지금 증거인멸하려고 하고 있고 또 봐주기 수사하고 있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거나 아니 뭐 피고인,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주거나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 친일 쿠데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다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이 특검으로 꼼짝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두 가지가 이 특검법에 새로 들어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특검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었습니다. 한덕수 등등이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의심되고 실제 그런 정황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특검법에서는 이 특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지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열람 혹은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그 가능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 법에서는 특별법이니까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회 제적 3분의 2의 의결 200석이어야 되는데 저것을 5분의 3인 180석이 의결하면 볼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180석이면은 국민의힘 빼고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의결하면 합의하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제 10조에 재판의 공개랑 재판 중계, 재판 녹음 의무화 이걸 넣어놨어요. 특히
특히 이제 재판 공개 부분이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윤석열 재판은 지금 공개가 되고는 있죠. 네. 공개와 중계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등의 재판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판에 들어가지 못해요. 기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은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 많은 게 재판 중계인데 이번에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생중계는 아니지만 시간차 중계를 봤어요. 네. 뭐 한두 시간 뒤에 영상이 공개돼서 재판 진행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자료가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이 형사재판, 특히 내란 재판도 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 특검법에 집어넣습니다. 노정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발의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외환죄까지 포괄하고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은 물론 건진법사까지 아우릅니다. 기존의 검경 수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수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잔당들이 그동안 증거를 폐기하고 숨겨왔겠지만 특검법은 그 점까지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의 칼날 앞에 서게 될 자들은 일찍 순한 맛으로 특검을 받을 걸 그랬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난 넉 달 거부권 하나 부여잡고 아등바등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되자마자 윤건희와 내란 세력들 그리고 국힘의 지옥행 특검이 온다 이겁니다. 법기술과 법조작 그리고 위헌과 위법을 대놓고 해대며 버텨온 몇 개월이 몇천 배의 지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저서에서 검사 경력을 뺐고 홍준표와의 토론에서도 검사 경력을 묻자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검사 생활 20년 했죠? 20몇 년 했습니까?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윤석열이 말아먹은 검사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든 지우려는 의도인 것인데 정작 토론의 방식은 검사치조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훈 측은 맞춤법에도 안 맞는 다음과 같은 홍보물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겁을 먹어서 숲에 숨었다는 걸로 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주장입니까? 한준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 후보의 그 홍보물입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겁이 나서 숲에 숨었다고 했습니까? 한동훈 후보 특유의 허튼 소리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모셨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숨겨드렸습니다. 위치가 노출되었다가는 계엄군 체포 대상이 될 거라고 제가 대표를 설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했던 때였습니다. 누구라도 체포되어서는 안 되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몸을 숨긴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체포되길 내심 바랐던 것입니까? 비왕 벙커에 구금되고 여차하면 바다에서 처리되길 기도했던 것입니까? 아무리 비상계엄이 한 후보의 유일한 셀링 포인트라고 해도 남을 헐뜯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캠페인 전략은 너무 후진적입니다. 이참에 묻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일의 행적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도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와야 했던 때였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본청까지 들어왔는지 분명히 알려지질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경내에 힘들게 진입했다면 영웅담으로 동네방네 이야기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어째서 이 내용만큼은 회자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제일 먼저 계엄을 막겠다고 했습니까? 선후관계를 분명히 따지기 힘든 일을 버젓이 홍보물로 만들었군요. 자신이 후보가 된 공직선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선거판의 냉혹함을 잘 모르나 봅니다.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지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며 거들먹거렸던 시절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이제는 한동훈 후보 자신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인생은 실전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은 급기야 홍준표와의 토론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계엄이 단독으로 해제됐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2차 계엄이라든가 계엄 국회에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빵 터지게도 한동훈의 내피셜과는 달리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습니다. 선거에는 늘 광인이 되듯
현실 왜곡이 시작된 것입니까?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도 허튼 소리를 해댑니다. 개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대표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본회의장에? 내가 2017년도 당대표 할 때 그때 원회였어요. 국회 그 본회의장 근처도 못 갔어요. 원래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의원하고 그 국회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금지구역이. 제가 1시간 전에 들어가서 계엄을 저지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다가 1시간 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든 저와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했죠. 제가 벽에 붙어서 우리 지지자들 생각하면서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서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악수가 필요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볼까봐 벽 쪽에 있었다는 말은 또 뭘까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점을 법대로 단죄할 때 황태자 한동훈이 빠지겠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